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훈훈 농장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서울 스튜디오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넘어지면서 벌집을 건드렸어요. 현재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더 훈훈 농장에 있게 돼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 시수 제재차로 수익을 좀 내고 계신가요? 8월 초에 방송을 올렸었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과연 공부법이 주요한지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 올렸었던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예상하는 방송들을 올렸었죠.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붕해제약 이런 것들 얘기도 좀 드렸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 상장을 비롯해서 남은 스케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좀 주목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 뭐 두산 이렇게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9월 1일자에 촬영을 하고 9월 2일에 업로드한 이 영상에서도 주말이었으니까 당연히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9월 4일, 5일, 6일 3거래일 동안 또 엄청난 급등이 있었습니다. 총 한 12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었고 3가지 업종에서 상한가 종목도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종목 빼고는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부품주를 봐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었고요. 유로메카, SBB테크, 뭐 SPG,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렇게 4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9월 4일, 5일, 6일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죠. 9월 4일에 바로 4%에서 시작해서 무려 19%까지 약 15% 정도가 급등을 했고요.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4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6%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SPG도 4일날 2%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25%까지 총 23%가 급등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9월 4일에 시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17%까지 16%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린 유로메카, SBB테크, SPG, RS 오토메이션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들어갔어도 최소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분 21초 자율주행 관련된 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9월부터냐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일단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된 주인데, 스마트 레더 시스템, 넥스칩,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평소에 이제 매매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오늘 9%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넥스칩 같은 경우도 5일날 1%에서 시작해서 11%까지 무려 10% 급등이 있었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4, 5, 6 약 9% 정도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챗봇 GPT 섹터인데 마음 AI라든지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폴라로스 오피스라든지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했었던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23%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폴라로스 오피스도 오늘 장중한 때 약 한 7%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셀바스 AI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죠. 월, 화, 수 포함해서 약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드렸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클라우드웍스가 상한가를 갔고, 스마트 레더 시스템, 포츠 테크놀로지도 5% 상승, 파두도 18% 상승 이런 식인데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란 것 자체는 7, 8월, 9월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포함하면은 30% 정도 급등을 했고요. CQ레더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40% 정도 급등을 했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 27% 급등을 했고요. 스마트 레더 시스템은 아까 말한 대로 픽 종목 선정 이후에 상한가가 2번 나왔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상한가가 가고 어떻게 급등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9월 1일에 촬영을 하겠어요. 직장인들도 하루 1시간 이하로 투자를 하고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수 제재차 영상, 풀 영상으로 연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걸로 복습을 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14기 강의도 오프라인 아마 4자리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링크를 같이 네이버 카페에 드릴 테니까 15만원 정도로 적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초를 좀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부자들 TV와 법학자 훈훈이 2가지 채널을 꼭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혹시 MTS만으로 6개월 만에 3억을 벌었다는 직장인 투자자가 있는 곳이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아드릴까요? 크게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돈 좀 벌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주식 시작을 한 지가 한 3년 2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만의 이제 스타일로 시수 제재차라는 저만의 투자법으로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하락장 그리고 올해 반등장까지도 이 공식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로얄 샬롯 하나 사시면은 제가 좀 싸게 알려드릴게요. 불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수익 인증을
기본이죠. 일단 MTS를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월 3일부터 7월 13일, 오늘 촬영 날짜가 7월 13일이거든요. 까지의 수익 실현한 것들을 저도 물린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거의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많게는 10%, 적게는 2, 3%, 거의 하루에 3, 4종목씩은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1월부터 5월까지는 반등장이었으면 누구도 의심이 없었고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1월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해왔고요. 오늘 날짜인 7월 13일에도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PD님이 촬영하시는 동안 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배워볼 만 하실 것 같으세요? 완전. 메인 계좌는 지금 한 2억 천 정도 수익이 났고요. 비계좌가 이제 올해 한 8천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대략 따지면 한 3억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수 제재차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선정의 5대 원칙인데 일단 시장입니다. 시장. 수는 수급, 재는 재료, 두 번째 재는 재무제표, 마지막은 차트인데 중요한 건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날에는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폭락할 때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 상승장, 2022년도에 폭락장, 올해의 반등장까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끝없이 폭락을 하고 있고 바닥이었다고 사도 또다시 이제 큰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오르면 2,400개 종목 중에서 약 2,000개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어떤 거를 사도 내가 수익이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400개 중에 약 2,200개가 하락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승할 종목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총 11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약 1, 2분 정도면 충분히 내일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주요 증시를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시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보이게 되죠. 코스피 현 시간 지금 2시 14분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0.89% 상승 중, 코스닥은 그거보다 더 강한 1.63% 상승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 밤에는 강했지만 새벽에는 0.25% 마감으로 하락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1.15%, 장초에 시작할 때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CPI 발표 직후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 두 가지만 본다면은 다우존스와 나스닥 어디가 더 강했죠? 나스닥이었죠. 가치주들이 많은 다우존스보단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장이 9시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미리 끝나기 때문에. 그럼 미국 증시가 안 열릴 때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유럽 증시를 보면 됩니다. 1.72%, 1.4%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제는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고 유럽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중간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끝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하락으로 마무리될지는 유럽 증시로 일정 부분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미 선물까지 본다면은 미 선물이 현재 보는 것처럼 0.34%가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3시 30분까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겠다.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하시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주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30% 정도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지수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올해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특히나 챗GPT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모두 이렇게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년치 차트를 봐도 지금 거의 정고점에 도달해 있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까지도 같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졌어야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섹터는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HBM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상한가가 나왔고 가온칩스도 장중한 때는 약 20% 가까이 상승, 인텔 플러스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다 반도체 업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2시 20분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장초에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 환율인데요. 환율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3개월, 1년, 3년치 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가 최근에 꺾이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화수목에
게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함께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1년이나 3개월의 트렌드를 보면은 환율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지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번째로 보는 것은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는 성장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가치주 쪽이 좀 더 수혜를 받게 되고, 성장주 쪽은 많은 빚을 내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거의 10년 동안 최고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4.21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했다가 현재는 3.85 정도로 하락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점차 지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주의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예측은 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 정도로 국채금리를 보고 있고요. 제가 7번째로 보는 거는 발틱 운임지수인데요. 발틱 운임지수는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된 주들, 뭐 H&M도 될 수 있겠고 페노션도 될 수 있겠고 조선업, 전체적인 물류에 대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1년, 3년, 10년을 보면서 발틱 운임지수의 상승세를 보면서 일정 부분 좀 유추할 수 있다는 거고요. 8번째와 9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8번째 공포지수와 9번째 인버스 차트인데요. 공포지수라고 쳐보면은 오늘 날짜로 13.54포인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포지수라 함은 시장의 공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수치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포인트를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 3년치 차트를 보면은 20포인트가 넘었던 순간들이 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히나 코로나 때는 굉장히 높은 지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13포인트도 좀 안정적인데 2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공포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매도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과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야 될 기회라는 거죠.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사야 되는 시점이고, 10%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매수 구간, 오히려 그럴 때는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9번째는 인버스 차트인데요. 인버스 차트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598포인트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차트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든크로스가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20선을 이탈을 하면서 우려감을 가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5일선과 1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종목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차트죠. 지금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도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요. 인버스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보면은 차트가 완전히 반대죠. 이번 주 화, 수, 목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버스 차트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재료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리면 미국은 현재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차트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겠죠. 저는 어쨌든 1월 달부터 이런 근거로 인해서 올해는 상당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봤고, 그 예측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10번째로 볼 것은 광물의 가격인데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품 보시면은 원유는 지금 75달러, 천연가스는 뭐 2달러, 금은 1957포인트, 은은 24,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100달러가 넘었었죠.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관련된 업종들은 좀 하락할 수가 있겠고, 원유의 대체제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들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이고 석유나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유가 올라갔을 땐 배터리에도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광물 가격도 매일매일 10초 정도만 체크하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컸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고 연관성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던 신사업들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월 17일, 18일경쯤에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횡보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격대를 무너지지 않고 횡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최소한 리스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자산이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장의 불안 요소로 주식에까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상향 또는 횡보까지는 하는 게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총 시장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11개 지표를 보고 있고, 이 11개는 하나당 5초씩이면 충분하다.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은 하루의 시장을, 그 다음날의 시장을, 이번 주의 시장을 단기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MTS만을 이용하는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딱 30분만 씁니다. 하루에 30분. 딱 30분만 준비를 해도 모든
모든 지표들은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전 예상가 정도만 보게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고, 웬만한 것들은 30분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주린이가 그냥 몇 번 맞춘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치기에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적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0~80% 이상으로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수익을 냈잖아요.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매를 해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거든요. 다음 거는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장 보고 오셨나요? 안 보시면 다시.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수급의 시간입니다. 수급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시장의 돈이 어느 종목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업종으로 흘러가는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증권 MTS에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에 따라서도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지수가 몇 포인트가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차트도 다 보이게 되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경배율 초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5월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상당히 주가도 우상향을 했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6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이때는 매도 폭이 컸었죠. 3천억, 2천억, 2천억, 1천억, 1,800억 이렇게 매도의 량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도 좋지 않았었고 우리도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서 다시 지지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과대낙폭이 나왔을 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CPI라든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내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톡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까지만 이번 주 하락을 하고 화수목,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7월 11일에는 외국인이 2,600억을 샀고요. 기관이 1,600억을 샀고, 12일인 어제는 2,188억을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284억을 샀고, 둘 다 사는 게 양매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양매수로 이틀 연속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씩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일부 팔긴 했지만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7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거의 4거래일 연속에 매도를 한 거에 대비를 하면은 상당히 기관이 오늘 많이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수급, 즉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환율이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차트로 보건 또는 이 수급 동향으로 보건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중형주가 0.8, 0.9로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한 날이죠. 일반적으로는 소형주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상승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런 특징을 보였고, 나머지도 보면은 오늘은 의약품 쪽이 2.4%, 철강이 1.9%, 기계가 한 2.1%, 전기가스가 한 3.4%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도 수급을 판단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거는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의 특징주에 들어가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수량 추정, 기관 순매수 수량 추정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가 중요한데,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기관 순매수를 보면은 대한광통신, 위지역 스튜디오, TA항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순서가. 삼성전자는 일단은 대부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주고, TA항공은 항공 관련된 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된 거, SMCNC 같은 경우도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BHI 같은 것도 원전. 기관 수급이 독특하게 원전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원전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아랫단에 좀 보면은 당연히 오늘 반도체가 많이 나왔죠. 제가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급등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무려 상한가가 나왔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알르코라는 광물 관련된 주들,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 관련된 주,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들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 금액 상위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어떤 곳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나. 거래량이 있고요, 거래 대금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고 동전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중요했다면 지금은 사실 거래 대금이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배터리 관련된 주, 그러니까 상위권에 세계나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 자체가 배터리로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특히나 그냥 1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이스페타시스도 반도체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고, 가온칩스도 반도체고, 거래 대금 1위부터 10위까지만 살펴봐도 배터리와 반도체의 양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배터리와 반도체다. 그렇다면 나는 배터리와 반도체 둘 업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날이었다는 거죠. 최소한 이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다음 주도 이어지는지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거는 정규장 순위예요. 상승률 순위인데 저는 항상 1위부터 30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급등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위부터 일단 10위까지만 살펴볼게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RF세미 반도체, 그 다음에 17위 미래반도체도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이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업종 30위까지 중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상승률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크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족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아까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를 체크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규장 1위부터 30위까지의 수급도 반도체 쪽들이 오늘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어제 기준으로 할게요. 아직은 글이 안 올라왔을 테니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은 재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재료들. 이 재료들 분석을 보면은 어떤 업종인지 다 블로거들이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돈이 몰렸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 특히나 환율이 기반이 돼야겠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연속으로 뭐 3거래일 4거래일 이렇게 사기 시작을 한다면 물론 시장의 차트도 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관이 양매도로 팔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선정법 세 번째는 재무제표입니다. 저는 재무제표는 단 1분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도 충분히 좋은 실적주들을 다 골라내고 있고요. 많은 수익을 내왔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에 삼성전자 주가라고 치면은 이렇게 차트와 함께 뜨게 되죠. 기억해야 될 건 시총이 431조, 재무정보라고 클릭을 해보면은 21년도에는 279조, 22년에는 302조. 문제는 이거예요. 2021년에서 2022년도는 상승을 했죠. 근데 올해는 예상치가 260조입니다. 그만큼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51조, 22년도에 43조. 근데 문제는 23년도가 9조 2천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죠. 작년에 43조였던 영업이익이 9조가 됐어요. 9조. 한 5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거죠.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거고, 지난주에 잠정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하루에 한 2%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는 당연히 최소한 9조보다는 더 나을 거기 때문에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재료들도 발생을 해서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매출액이 3년 연속으로 올라가는지 또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인지 현금 유보율은 1000% 이상인지 그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3년 연속 매출액에서도 안 되고요. 영업이익도 3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은 26%, 유보율은 38,000%로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소형주 같은 경우나 중형주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 돈으로 신사업을 하거나 M&A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성전자에게 많이 걸고 있는 기대는 신산업,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많은 현금을 가지고서 삼성전자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기업에 많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실적주 하나를 가져와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주 중에서는 굉장히 신뢰받는 실적주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뭐 다소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년치 차트를 보면은 거의 5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3배 정도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4조 6,900억 원,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를 보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분명히 다른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주들 중에서도 미래담보를 좀 크게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현재 5천억 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인상적이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나 됩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만 넘어가도 실적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치주,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나쁜 게 아니라 업종 대비
비해서 업종의 평균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좋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 같은 경우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 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도 아까 제가 100% 이하가 좋다고 했는데 35%, 유보율은 1000% 이상이 좋다고 했는데 1600%, 그럼 상당히 실적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매출액도 보시면은 2021년도에 1900억, 2022년도에 3400억, 2023년도에 5400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상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966억 원인데 1668억 원,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성장세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떨까?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죠. 오너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시총은 JYP의 4분의 1 정도 되는 한 1조 3천억 원, 재무 정보를 보면은 3천억, 3,900억, 올해가 좀 많이 증가를 했죠. 5,200억. 그래서 지난달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도 추천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됐죠. 466억 원에서 835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률은 아까 JYP가 비교하면 사실 낮은 수치죠. 작년에는 11%, 올해는 15%. 아까 JYP는 30%나 됐잖아요. 부채율은 35%, 유보율은 4000%. 이건 굉장히 괜찮은 수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각각의 종목들을 이런 기준으로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충분히 재무제표도 1분만이면 내가 볼 것들은 웬만큼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적추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거죠. 추세. 일시적으로 이번 연도에만 증가하거나 이번 분기에만 증가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올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추세가 상향했다는 거는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고, 반대로 하락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5천억이 매출이 나오던 기업이 4천억, 3천억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내후년에도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추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무료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가 같은 거를 정하고 실적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고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매수 매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는 얘기는 큰 재료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테마주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없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급락을 하겠죠. 손절을 했어 하죠. 손절. 추가적인 큰 재료가 발생하기 전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테마주니까. 근데 실적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올해도 만약에 좋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죠.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또는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시장 악재라든지 작년처럼 이렇게 전쟁이 발생했다던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 테슬라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했다면 시장 환경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뿐이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올해 대박이 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적주를 매수하겠다고 했으면은 사실은 실적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더 사야지 겁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여기 맛집이죠? 재밌네요.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거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거다. 오늘은 재료의 시간입니다. 재료는 즉 뉴스죠. 뉴스 매매법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뉴스 매매법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뉴스 하나의 급등과 급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뉴스 매매의 핵심은 중장기 재료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틀 정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때가 추석 때로 기억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 관련된 소식을 듣고서 관련된 주들을 방송에 올렸었거든요. 바로 한 이틀 뒤에 상한가도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래 갔었고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마이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특히나 중장기 재료들 중에서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화두랑 관련된 것들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글로벌 화두와 연결될 재료들이 오래 간다. 2021년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그런 메타와 관련된 주들이 한 3달 내내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인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챗 GPT 관련된 글로벌 화두였으니까 챗 GPT 관련된 주들이 또 마찬가지로 2달 연속으로 3-4배씩 오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단기 재료를 예를
들자면 산불, 폭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길어야 2, 3일, 요소수 뭐 이런 것들도 한 2, 3일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급락을 해서 원래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중장기 재료를 어느 정도 구별해서 공부하고 판단력을 즉시적으로 갖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뉴스가 사실은 하루에도 100개 가까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걸 다 보냐? 저는 다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건 9시 뉴스는 헤드라인 정도 봅니다. 왜냐면 9시 뉴스라는 거는 전날 가장 중요한 소식들이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비 소식도 있고요. 폭염 소식도 있고 오염수 내용도 있고 글로벌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인데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한 뭐 새로운 소식들 뭐 재건에 관한 무슨 회의가 열렸다든지 9시 뉴스에 만약에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련된 주가들이 좀 움직이겠죠.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긴 했었죠. 일주일 정도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목 정도만 보고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클릭을 해서 좀 보고 있는 편이고 추가적으로는 뭐 텔레그램 정도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규장 순위에 들어가서 어떤 업종들이 있나를 봤잖아요. 한미반도체라는 반도체 업종,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상한가를 갔어요. RF세미도 반도체 업종인데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뉴스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물린 거거든요. 장중에도 이 정도로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어떤 뉴스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MTS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뉴스 탭을 눌러보면은 모든 뉴스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특징주, 오후장 기술적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왜 상승했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토론방 같은 데도 입장을 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 그런 것들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 파트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가 확실히 오늘은 강했고 최근에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반도체의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국내 첫 생산형 AI ETF가 나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특정적인 종목이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재료들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더 중요한 팁은 오늘 거는 아직 안 올라왔을 것 같고요. 어제 날짜가 7월 11일이었죠. 특징주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수많은 블로거들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시황도 나오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쫙 써 있잖아요. 포스코 DX는 뭐 때문에 올라갔고 1위부터 30위까지의 재료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주식 파트에 들어가서 정규장 순위에 보면은 이렇게 1위부터 한미반도체부터 30위까지가 나오잖아요. 30위가 현재 상승률 A팩트네요.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보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8 며칠의 특징주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미 많은 블로거들이 저녁 8시 정도면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시나 9시쯤에 한번 쓱 보면 됩니다. 10분 정도면은 1위부터 30위까지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도출해내야 되는 거는 같은 재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라면은 1번 한미반도체라든지 RF세미라든지 이런 곳에 같은 재료가 써 있을 거란 거죠. 그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표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특히나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왔네. 그러면은 내가 내일도 관련된 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겠구나라고 재료를 특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료는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강한 재료인지 오래 갈 재료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강한 재료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한가가 나와야죠. 관련된 업종에서 상한가는 최소한 나와야지 그래도 이 재료가 파급력이 있구나.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한 3-4종목 또는 10종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종목이나 같은 업종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장 막판에는 BHI라는 원전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을 했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어떤 이유로 급등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특징주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종목이 왜 급등했는지를 장중에 알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되는지 또는 관련된 주들을 순환매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BHI,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참여 소식의 강세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BH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같이 올라간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죠. 폴란드 원전 개발에 참여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매수하는 게 재료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특정 섹터를 좀 한정을 하고 한정된 섹터들에 대한 재료 검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심플화하고 한 2가지, 3가지 섹터 정도로 추려가지고 그것만 딱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10가지, 20가지 재료를 다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또 물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시간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 저도 6개월 안에 사먹을 수 있나요? 시수 제재차만 하면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이나 토론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매매 수익률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매는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릴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는데 종목 선정만은 높은 확률로 맞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차트 시간입니다. 일단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는 차트론자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을 거르는 용도로 좀 쓰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 기업인데 뭐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났다라든가 그러면서도 기술 특례 기업이 아니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런 종목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거나 부채율이 너무 높거나 이런 종목들도 아예 거르는 용도로 일단 재무제표도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급이 너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는 업종 이런 종목들도 전혀 보지 않고요. 제가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트도 당연히 종목을 선정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저점을 좀 다져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에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탑다운이라는 기법이 있고 하나는 버텀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은 업종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배터리와 반도체로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원전까지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게 탑다운이고 근데 차트가 저점에서 낮아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상한가 이후에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거나 또는 PBR이나 PER이 특정 몇 퍼센트 이하 1.0 이하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들만 뭐 계산식이나 이런 걸 넣어서 뽑아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버텀업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이 현재 시장에서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보면은 현재 코스피 제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아왔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업종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가 돼 있어야죠. 당연히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 코스닥 1위부터 10위가 어떤 종목들이 대충 있고 어떤 종목의 어떤 업종인지는 반드시 알아야지 시장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고 LG화학까지도 배터리가 되겠네요.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전장이고요.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80% 가까이 배터리란 얘기는 현재 배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는 다 빨간색이죠.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 SDI 3.7, 포스코홀딩스 3.3, LG화학 2.6. 그렇다면은 장초에도 사실은 이 흐름은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상승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면 내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호재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최소한 9시가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배터리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쪽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은 각각의 업종들을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는 이 업종이 좀 더 갈까?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될까? 조정이 시작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의 가장 기본은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딱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차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기초고 수백 개의 기법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해야지만 코스피 시총도 2600, 700, 8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3월부터 6월달, 7월달까지는 굉장히 우상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우상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좀 급락을 하다가 다행히도 다시 이번 주 화수 목에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20선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하고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트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73,600원이 정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또는 대차 20선을 이탈할지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정배열에서 약간 벗어난 괜찮은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배열 초입쯤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3월이나 4월달쯤 정배열이 한참 유지됐을 때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는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특히 과대낙폭한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하죠. 그런 종목들 좀 싸게 모아가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같은 사례로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게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카카오가 역배열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1년이 넘었는데 언제 이게 바닥일 줄 알고 사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작년 10월 달에도 살짝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이 돼서 현재는 완전 역배열 상태고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일단 사진 않습니다. 싸다고 저점에 모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저는 당장 오늘 이번 주 안에 수익 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하지 않고요. 하이닉스까지도 볼게요. 그럼 하이닉스도 차트가 비슷한 상태죠. 같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업종 내에서 중형주냐, 소형주냐, 대형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시총 대표주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같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업종 대표주들은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사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선을 이탈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내일과 다음 주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이 과연 있겠나 한번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역배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배열, 삼성 SDI 여기도 아직은 정배열이 안 됐고, LG화학 현재 역배열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는 정배열에서 지금 11선이 올라가고 5일선이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래도 강한 모습. 포스코홀딩스는 정배열. 그건 저라면은 종목에 대해서 시총 이런 걸 다 따지지 않고 이 차트만 본다면 당연히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배열 상태죠. 완전 정배열인 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포스코홀딩스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기아도 5일선이 위에 있고 11선이 아래이기 때문에 정배열은 아니죠. 완전 정배열이 오늘 됐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내일은 완전 정배열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 차트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차트로만 판단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를 판단할 것 같은데, 완전 정배열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역배열 차트는 사면 안 되겠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골든크로스로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 골든크로스밖에 안 나왔고 61선까지 한참 남았죠.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카카오를 살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모아가다가 추세 전환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 당장 수익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글로벌 악재나 이런 게 발생하면 또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은 일단 정배열이어야 된다. 이동평균선상 정배열이고 이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은 정배열이면서도 정배열 초입인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사는 건 그때 샀다 치자. 그럼 언제 팔겠냐? 저는 기본적으로 21선을 이탈하면 팝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1선이 지금 대략 4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쯤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30% 정도 줄이고 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거의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사실은 매수 매도를 해도 무난한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20선을 이탈을 해도 못 팔죠.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21선을 이때쯤에 이탈을 했겠네요. 물론 차트는 조금씩 변하지만 대략 11만 5천원 정도 이탈을 했다고 친다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한 달 내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역배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종목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회비용이 손실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차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지금 같은 정도의 시장이라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년 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많은 종목들이 이런 원리만으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트의 이론이 1000가지라면 이거는 사실 1, 2 정도 되는 기초지만 이거만 정확하게 지켜도 충분히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수 제재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들에 내가 매수를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야 되는구나 팔아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직장인들도 스탑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